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준비해서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알레르기와 건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뭘까요? 알레르기? 보통 우리가 가렵다,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알레르기에 대해서 먹는 식품에서 그것을 규명하던 시간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알레르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레르기 뭐 그냥 가서 항히스타민 약을 먹거나 코티소인이나 이런 걸 먹으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알레르기 생기면 가려우면 해결되면 끝난 줄 압니다. 그 알레르기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디에까지 이렇게 내 몸을 만들어 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는 시간 되겠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음식물에는 이 우리 몸에 반응하는 알레르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특정 음식들을 알레르기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뭐 새우, 우유, 뭐 또 딸기, 뭐 생선, 뭐 계란, 유제품들 이런 거 어떤 특성 음식이 알레르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음식들은 알레르기를 훨씬 더 많이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에게 그것이 훨씬 더 알레르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넘어서 어떤 음식들이 아니라 모든 음식이 우리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네, 모든 음식이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소화되지 못한 그러한 물질이 바로 알레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이물질이 있는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음식이든지 다 이물질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소화가 되면 물질로 바뀝니다. 여기 알레르기는 음식물의 완전한 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알레르기에 있다라는 말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맨 위에 음식물 섭취와 소화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즉 영양 섭취와 소화 흡수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양, 뭐 칼슘, 마그네슘, 인, 뭐 비타민 다 섭취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신 음식물이 잘 흡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뭐는 몸에 좋고 뭐는 안 좋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흡수되지 않은 거. 네, 그게 가장 나쁜 음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알레르기의 주범들이 있어요. 아주 큰 주범들이 있는데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단백질은 모두 다 독이 돼버립니다. 그게 우리 장내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요.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음식의 소화관을 통해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나올 때 그 소장벽에서 어떻게 보면 소장 그 중간벽에서 그 이물질이 새어나오면서 혈액이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온몸에 돌아다닙니다. 이따 더 설명해 드릴 거지만 그다음 유제품들 있죠. 뭐 계란, 우유들 이런 유제품들 이거는 직접적인 알레르기를 우리에게 반응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다음 보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드시는 보약들, 그 다음 비타민, 영양제, 여기에는 수많은 접착물이라든지 합성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그리고 그 비타민, 영양제 대부분이 GMO로 만들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캡슐, GMO, 단백질 변형, 유전자 변형.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저희 껍질이 대부분은 유전자에 의한 조작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성 물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성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기 캡슐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보통 소화제라든지 제산제 많이 사용하죠. 굉장히 많이 팔리는 흔한 약물들입니다. 이 소화의 문제는 소화관의 고장을 말하는 것이지
음식이 소화 한 번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제나 제산제를 사 먹기 이전에 먼저 내 소화관이 얼마큼 고장 났는지를 해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과 문제점들을 보면은 이 효소 부족이라든지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영양 실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미국, 한국, 유럽 이 가난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양 실조나 효소 실조의 문제점들이 도래해 왔습니다. 이거는 가난한 나라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젠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영양은 과하지만 일부 영양소들은 굉장히 부족해서 몸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식사들은 음식물과 음식물 섭취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화관의 기능을 망가뜨린다. 만약에 위장의 구조라든지 십이지장이라든지 췌장, 간, 담즙 문제, 또 나아가서 이 소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과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뭐가 좌우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알레르기라고 말하면 보통 열이 나고 피부색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붓고 가렵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데 이 외부 피부 스킨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은 우리 소화관에도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위장, 소장, 대장 그 안에 그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소화관이 어떻게 보면 이 외과 쪽이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은 소화관도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 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와 스킨과 거의 흡사합니다. 즉 소화관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이 외부에서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이렇게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소화기관에서도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소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알레르기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소화 불량이라든지 막 배 아프고 불거리고 천식, 가스 발생, 피부에 트러블, 가려움 이런 것들 생기죠. 이런 거 경험 다 해보셨죠? 네, 많이 해보셨죠? 막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면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만 꺼지면 다 소화된 거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소화가 잘 됐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잘 흡수되고 연소가 잘 됐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이 알레르기 이 신호가 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몸 안에 체내 비상적인 일들이 몸 밖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즉 피부가 가렵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가려울까요? 독소가 빠져나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이 등 쪽에 땀이 나고 하면 근질근질하죠. 그렇죠? 막 간지럽고 또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섭취하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오르죠. 그것은 내 인체 안의 독소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인체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체 내부를 점검하라고 자꾸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신장에서 문제가 됐든 아니면 음식에서 소장에서 문제가 됐든 간에서 문제가 일어나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피부에 트러블이 오거나 알레르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지금 내부를 점검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엉뚱하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약물을 사서 먹으면 큰일 나겠죠. 즉 해독을 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결과에 웬만하면 신장, 대장, 간 이런 데서 웬만하면 해결을 할 텐데 못하니까 외부로 보내죠. 그 말은 즉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들을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런 인체의 무언의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알레르기는 위험의 무엇이다? 위험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피부에 트러블. 가렵고 두드러기 생기고, 흔히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 이런 게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계절이 바뀌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된다. 즉 알레르기성 체질은요, 산성 체질이에요. 흔히 알칼리성이 아닙니다. 거기에 백혈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이 알레르기는 몇 가지 이상의 증상을 유발시킨다 했죠? 100가지. 어마어마하죠. 이런 증상들이 쭉 있는데, 이것은 일부입니다. 콧물이 나고, 토를 하고, 식은땀이 나고, 오한이 나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입술이 커지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 없이 여러분, 흔히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그래요. 여기에 그 어떤 사마귀 같은 게 쫙 커졌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입술에, 엊그제, 얼마 전에 상담하고 가신 분은 입술에 여기가 뭔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귀, 뭔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가 커지는 분도 있어요. 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저번에 한 분은 어디가 이런데 피부에 뭐가 이렇게 크게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재채기를 하고, 열이 나고. 자, 여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 소화관에서는, 소화기계 계통에서는 이 알레르기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유, 계란, 치즈, 햄버거, 소시지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이런 문제를 끼치는 거예요. 위장, 십이지장, 궤양, 위염, 그러니까 위의 염증이나 궤양들, 그 다음에 가스, 대장염, 그 다음에 저 습수불량 제가 못하네요. 저 이제 그 소화불량, 구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사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끝에가 안 보이죠? 글자 하나가 설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문제예요? 어디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화관은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에까지 합니다. 항문에까지요. 그러면 그 길이가 거의 9m 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에요. 호흡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어서 소화관에서 부패가 되면 반드시 혈액을 따라서 폐나 상기도 쪽으로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그 중에 천식, 기관지염, 축농증, 호흡곤란, 폐의 여러 가지 염증들. 피부에는 발진, 여드름, 스친, 두드러기, 건조증 플러스 아토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골격에는 활액, 낭염, 관절통, 또 뭐가 있어요?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척수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염증들. 그 다음에 신경계.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저번에 당뇨에 대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흰쌀을 먹었을 때와 현미밥을 먹었을 때 우울증의 차이는 혈당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계에 그런 영향이 있죠. 정서불안, 우울증, 간질, 신경과민, 또 뭐가 있어요? 불면증.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잠 잘 자지 못한 이유 중에 크게 햄버거 많이 먹어서, 소시지 많이 먹거나 우유, 계란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순환계, 부정맥, 협신증, 고혈압, 또 빈혈, 정맥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맥박의 문제라든지 또 혈압의 문제라든지 혈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기 알레르기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면역에는 감기, 종양, 암, 감염성 질환들 이런 거 다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레르기가 미치지 않는 질병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레르기가 관여하지 않는 질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알버트 로이라는 사람 1931년 식물 알레르기라고 하는 이제 책을 적었고, 책을 펴냈고, 거기서 이제 식물 알레르기가 신체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요즘은 이제 우리 알레르기 검사가 나오잖아요. 검사하면 진드기인지 아니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에 있다는 거예요. 음식.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궤양 환자의 98%가요. 호흡기관의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레르기성과 이러한 그 위궤양, 이건 여기 하나만 이런 연구 결과가 있지만 수많은 질병들이 거의 연계되어 있어요. 몇 프로까지요? 위궤양 98%, 위염, 위궤양.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인체에서 볼 때는 모두 다 이물질이죠. 그게 들어오는 게 정자든 아니면 뭐 여자 몸에서는 정자든 우리 몸에서는 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이물질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한 위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위산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12장 내려가서는 췌장에서 오는 그 효소에 의해서 그게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 이물질이 소화액과 만나면서 흡수될 때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과 자체는 겉으로 볼 때 이 사과 자체는 우리 몸의 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냐라고 하기 전에 엘렌 G 화이트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보다 적게 먹더라도 그 음식이 뭐가 돼야 된다? 소화되고 흡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이전에 그 1800년대 당시 어떤 표현을 가장 많이 했냐면 과식을 하지 마라. 과식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산 인체의 기계를 막힌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네.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의 시작을 우리가 좀 더 규명을 하는데요.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레르기는 위에서 시작하는데 위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화 안 되면 뭐 드셨어요? 제산제라든지 이런 거 드시죠? 항위산제들. 그러면 위산이 이제 결국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산제, 항위산제 안 드셔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쭉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위장의 위산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떨어집니다. 한 50대 이상은 위산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60대, 70대는 위산이 거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많이 안 나오면 감염도 많이 되고 많이 병도 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기에 역부족한 상태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살균이 안 된 음식물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소장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소장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단백질이 문제가 됩니다. 이물질들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장과 대장에서 부패가 생기고 알레르기가 전신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혈액으로 흡수된 이 단백질은 피부, 소화관벽, 폐, 신장, 뇌 이런 신체 모든 곳으로 갑니다. 혈관을 타고 모든 곳으로 혈액을 따라서 세포가 이물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염증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알러젠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프로테인 있죠. 위에서 소화되기 시작하는데 12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에 의해서 더 작게 분해되기 시작해요. 제가 소화의 생리학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그 아미노산에 우리가 꼭 섭취해야만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그게 한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22가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소장에서 흡수되고 어디로 운반돼요? 간으로 운반되겠죠. 간으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세포에 사용할 호르몬과 효소와 담즙을 만드는 단백질로 다시 재형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몸에 단백질이 들어가서 아미노산이 됐다가 다시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 몸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했던 장기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부신이라는 장기. 사람들 거의 혹시 더우면 끄셔도 돼요. 네. 부신이라는 장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신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요? 네, 신장 바로 위에 저기 2개가 붙어 있어요. 자, 이 부신에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32가지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중요한 기관이죠. 네. 영양소가 있어야만 또 부신에서 각종
그 소화효소나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호르몬 생산할 수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그 이 위에 노란 부분이 있죠. 콩팥 2개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거. 이걸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데 이 부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놀라운데 이 부신은 면역을 담당하거든요. 면역 담당하는데 우리 이제 몸이 알레르기라는 물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죠. 그게 이제 인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비상에 걸리기 시작해요. 비상등이 울립니다. 신호가 이제 울리면서 면역 체계에 신호를 보내는데 세포 조직들, 림프절, 골수, 부신, 비장 이런 데 막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야 막 이렇게 보내야 뭔가 인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이 긴급 정보가 어디에 전달돼요? 부신, 아까 말씀드린 콩팥 바로 위에 부신에 전달이 되고 이 부신에서 알레르기를 저항할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체를 만든 호르몬들을 분비시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역 체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몸을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신이 이물질에 대한 정보를 받고 항체를 만드는데 이 부신 호르몬이 있어요. 림프 세포에 자극해가지고 알러젠을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분비시켜라. 명령을 내면 막 분비시키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알러젠들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포위를 해버립니다. 나가지 않도록 포위를 해요. 새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백혈구가 와가지고 T세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태워버립니다. 이게 매일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매일의 과정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신에 문제가 생기면, 부신 작용 문제가 생기면 백혈구에도 문제가 생겨요. 언제 부신에 문제가 생기냐면 영양이나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비타민 C가 충분해야 되고. 네. 네, 항체에 대해서 더 이어서 보면요. 이 항체라고 하는 게 신속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외부의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하죠. 내 몸의 면역체를 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안 좋다고 인식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이거든요. 몸의 히스타민. 근데 사실 히스타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모세혈관의 팽창 세포 조직을 부어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상처를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잘못 써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열이 생기죠. 그 열이 생기고 살이 어떻게 돼요? 퉁퉁 부어오르죠. 왜 부어오를까요? 벌침 맞아도 부어오르죠. 왜 부어오를까요? 이 히스타민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관을 늘려놓는 거예요. 확장시킵니다. 확장시켜서 뭐가 빨리 오도록 혈액이 충분히 오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때 많은 혈액이 과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리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염증 반응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염증은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항체의 작용, 즉 혈액이 모이고 세포 조직이 신속히 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아시게 되면 암이든 자가 면역질환이든 어떤 질병이든 이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게 자연치유거든요. 근데 이제 히스타민은요, 반드시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져야 돼요. 히스타민이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저 밑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장이 혈관 밖으로 나올 때 열이라든지 두통, 콧물, 두드러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만 관찰한 병원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얘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야. 전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이 간에서 이제 이 히스타민은 간에서 혈액을 타고 간에 가서 간 효소에 의해서 제거돼요. 제가 저번에 간이 몇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기억해 보세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네. 간의 영양 상태가 나쁘면 히스타민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증가합니다. 간이
더 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놔둬버려요. 그러면은 이 히스타민이 몸에서 많이 올라오겠죠. 그럼 몸이 더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그 관찰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항히스타민이고, 자, 손상된 세포 조직에서 만들어낸 이 히스타민이 많아졌을 때 염증 상태가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염증 상태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염증하면 나쁘다라고 인식됩니다. 히스타민이 나쁜 것은 아닌데 과해지니까 나쁜 것을, 즉 우리 몸이 그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는 이 무질서한 위의 소화 체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자, 위벽 세포는 여러 호르몬과 이제 히스타민,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을 분비시키는데, 왜 분비를 시키느냐? 히스타민도 그렇고 프로스타글란딘도 왜 분비시키냐면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비시켰던 것이 다량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분비시키지 않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위장이 빵꾸 나는 거예요. 약물을 쓰게 되면. 왜냐하면 보호를 못하니까. 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위궤양, 위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히스타민이 다량으로 분비되게 되면 위산이 과다해져요. 그래서 속이 시리다라는 느낌 받아요.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병원 가서 제산제를 먹죠. 그러면 위의 소화체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프로스타글란딘 분비가 이제 과해지면 위세포가 수축이 돼요. 위산이 또 감소됩니다. 뭐가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위산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분비돼서 소화 막 아프고, 위산이 필요할 때 안 나와서 단백질과 세균에 저항하지 못하니까 이게 다 독소가 되는 거죠. 단백질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소화돼야만 좋은 게 단백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소화가 안 되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산이 부족하게 돼요. 소화되지 못한 음식들이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췌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효소가 감소되고 췌장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장이 완벽한 소화를 못하면서 이때 또 우리 몸에 기생충, 바이러스, 독소, 세포 손상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혈액 검사하다 보면 혈액이 더럽거나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소화가 문제예요. 소장에서 이제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물질이니까. 계속 이물질이 들어오다 보면 어느 곳을 가든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점막세포와 모세혈관이 확장되겠죠. 일반적으로 소장 내벽의 이 점막 조직들은 두께가 약 3mm 정도가 됩니다. 3mg 정도가 돼요. 근데 이 모세혈관과 소장 내부에 중간벽이 있어요. 즉 모세혈관과 소장이 울룩불룩한 벽에 만난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중간벽이 딱 생겨야 되는, 정확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불완전한 이 소화 물질들이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서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췌장 기능이 정지되거나 또 췌장이 확장되면서 췌장 비대증으로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효소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위에서 내려온 산성 음식물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성인 이제 중탄산염을 분비하지 못하면서 산성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pH가 산성이냐 아니면 알칼리냐, 약알칼리, 이거를 말하는 것이 소화관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기에 나의 pH가 산성인 분이 있으세요? 산성이세요? 네. 소화관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음식이 내려올 때는 반드시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알칼리로 바뀌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요? 뭐가 건강해야 돼요? 췌장이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췌장을 또 망가뜨리는 게 아까 보니까 면역 체계였죠. 그럼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효소가 분비가 안 되고 부신작용을 통해서 히스타민이 생기고 이런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몸이 망가지게 돼요. 그런 체계를 통해서. 그래서 산성 물질이 계속 내려오게 되면 소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과산 상태에 빠지고 전신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이 일어나는 게 이런 문제예요. 체하는 게 이런 문제고. 자, 이 항히스타민을 좀 말씀드리면 약물이죠. 알레르기를 위해 싸우는 호르몬은 약 한 10,00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근데 항히스타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가 억제될까요? 히스타민이 억제되긴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방편이고 부작용은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항히스타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궤양, 출혈, 간 손상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증상은 졸림, 뭐 이렇게 졸음, 입, 코, 목이 마르는 현상들, 식욕 상실, 구토, 저혈압, 경련, 불안감, 불면증,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뭐 우리가 가려울 때 쓰는 코티손, 뭐 알레르기의 코티손도 역시 어떤 경우는 사망까지도 막 하잖아요. 많이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하게 만들어지는 항체도 역시 간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백혈구가 너무 많은 것도 좋다 나쁘다? 나쁜 거예요. 그것도 백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백혈구가 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백혈구 자체가 자기를 다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과 항위산제 과연 문제가 될까? 문제가 이것을 써야만 될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면역 체계를 위한 긴급 구호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절대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 물론 제가 pH라든지 아니면 효소라든지 대장의 세균 문제를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부분만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피해야 할 음식과 섭취해야 할 음식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쭉 나오죠. 여러분들이 음식 먹었을 때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고기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모두 다 소화되고 흡수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란, 닭고기 또 마찬가지예요.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아마 콜레스테롤을 대표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닭고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리고기 이런 것들. 그리고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양파, 마늘, 고추. 특히 양파 같은 경우도 알레르기성에 취약합니다. 사실은 소화관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이게 맵지 않을 뿐이지 알레르기성에는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유제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유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간 식품들 있죠. 우유가 한 방울 들어간 거, 또 계란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 치즈가 들어간 거, 마요네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백설탕, 시럽, 뭐 옥수수 시럽이라든지, 또 심지어 저희는 그래서 올리고당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올리고당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시럽이라든지 백설탕, 또 뭐 뉴스가 있죠. 화학적인 설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네랄이 아예 제로인 식품들이에요. 이쪽 제품들은 어떤 효소도 있지만 미네랄도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흰밀가루, 흰쌀, 아이스크림, 백설탕, 시럽, 미네랄 제로예요. 효소 제로입니다. 이런 거 먹으면 당연히 병 걸릴 수밖에 없겠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런 거 그렇게 많이 병 걸리게 해서 먹어도 안 걸린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네. 자, 술도 그렇고 식초, 된장, 간장 이런 것은 몸이 산성화 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다, 음료수, 과자, 빵, 도넛, 캔디껌, 커피, 일반 차. 자, 이거는 아픈 분들만 안 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에 그 알칼리성 체질을 위해서 드시면 안 되는 식품들이에요. 도넛, 기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섭취해야 될 음식들. 현미, 잡곡, 뭐 거기에는 보리가 있고 통밀이 있고 또 율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 잡곡들. 크래커, 누룽지, 씹어 먹을 수 있는 볶음국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트밀. 오트밀이 뭔지 아시죠? 귀리를 누른 거예요. 외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씨, 들깨, 참깨 이런 것들은 오메가3라든지 인놀렌산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지방산들이 필수 지방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를 꼭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되는 제품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일반 이쪽에는 동물성 기름을 섭취하지 마시고 이쪽에 식물성 기름은 반드시 섭취하셔야 되고요. 견과류 하면은 거의 딱딱한 껍질 속에 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들어있는 씨앗들 있죠. 거기 견과류, 호두라든지 자시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캐슈넛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채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푸른 채소들, 과일,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연근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건강에 좋고요. 특히 저런 고구마나 감자 전분 형태가 많은 식품들은 반드시 소금을 드셔줘야만 소화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떡이 소화가 안 되는데 여기 와서 떡을 드시면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밀가루 음식이 소화 안 되는데 여기서 드시면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금기가 충분하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침이 많이 나오도록 씹어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워 드시거나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곡식이라고 하는 이 성분들은 성분을 검사해 보면 산성화된 식품들이에요. 하지만 먹었을 때 알칼리로 바뀌니까 곡식 산성이다, 현미 산성이다 해도 거기에 귀 안 기울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나 찻즙 주스 있죠. 찻즙 주스는 뭐냐면 100% 그대로 즙을 짜 내린 거, 설탕이라든지 구연산이라든지 합성 착상료라든지 또 뭐 이런 그 방부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찻즙 그대로의 것들은 드셔도 돼요. 네, 찻즙은. 그 다음에 소금. 네, 소금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야만 여러분들 pH를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올리브유, 콩두부, 도토리묵 뭐 이런 것들 묵 종류. 근데 이제 사실 묵보다 도토리가 더 좋겠지만 도토리묵도 좋습니다. 이 도토리들은 흔히 우리가 중금속이 많은 시대에 중금속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상수리나무 있죠.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 역사들이 여러 번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마물의 상수리나무라든지. 이 상수리나무는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몸에 중금속이 들어왔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이런 식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중금속에 문제가 있다면 생선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 더덕, 도라지, 약초나 약초차, 커피나 일반 차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드시면 훨씬 건강하고 우리 몸에 이런 알레르기 증상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음식에 문제가 있고 음식에 답이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오늘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약간 또 좀 더 이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카페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꽃가루를 이렇게 코 속에 들어와서 알레르기라고 하는 부분과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가 있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대부분이 저 왼쪽에 있는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혈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산성화돼 있죠. 산성화돼 있고 더럽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몸의 혈액을 노폐물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더 많은 건강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